20대 대학생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햄스터를 한 마리 분양받아 햄마리라고 이름 짓고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 햄마리는 환경이 달라져서 많이 놀란 것 같아 같이 놀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 노력이 통했는지 햄마리는 곧 적응하고 제가 손으로 먹이를 줘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손등위로 홀짝 올라오더군요.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동물이 나를 기억하고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완전 감동이었죠. 그 후로도 햄마리는 제가 손등을 내밀면 홀짝 올라오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햄스터를 키우시는 분들은 처음엔 꽤 놀리신다고 들었는데 햄마리는 한 번도 저를 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햄마리를 손 위에 올려놓고 무한 계단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꼬물꼬물 그루밍을 하더니 제 손 위에 턱을 대고 잠이 들더군요. 행여 깨울까 싶어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가만히 햄마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오빠가 그걸 보더니 뭐하냐? 쉿! 햄마리 지금 내 손에서 자고 있어. 정말? 신기하네. 이제 네가 주인인 걸 좀 아나보다. 아냐, 얘가 내 주인님이라고. 그런 하루하루가 어느덧 일상이 되고 햄마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겐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햄마리가 털도 푸석푸석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 집 근처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햄마리는 어떤가요? 신장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큰 병인가요? 나아질 수는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을 이으시더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진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햄스터가 분양가에 비해 진료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아니요, 비용은 상관없으니 치료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지만 햄마리를 돈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햄마리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야위어만 가고 좋아하던 쳇바퀴도 거의 타지 않게 되었어요. 이젠 걷는 것도 힘든지 비틀거리는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이 붙었는데 이제야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햄스터는 왜 이렇게 짧은 삶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오늘도 병원을 다녀왔지만 저는 왠지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햄마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먹던 간식들도 입에 대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게 전부였지요. 햄마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내밀자 녀석은 문득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버둥거리며 손등위로 올라오려 하더군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손에 올라온 햄마리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무렵 그렇게 햄마리는 해시별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동물 장례식장을 찾아 햄마리를 보내주고 집에 오니 텅 비어버린 케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조그만 생명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집안 전체가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이별이 무서워 다른 아이를 데려올 마음이 차마 들지 않지만 아직도 밤이 되면 햄마리가 쳇바퀴를 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한테 너무나 큰 행복을 안겨줬던 햄마리,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겠지요? 해시별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왜 할머니들은 맨날 손주들한테 뭔가 먹이려 하실까요? 저희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넌 왜 이렇게 말랐니? 제가 보기엔 평범하기만 한데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곤 하셨어요. 지금도 할머니 생각만 하면 밥은 먹었니? 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외할머니가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밥은 먹었니? 할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뼈만 남았구만. 여기서 무슨 살을 빼? 아, 정말? 그렇더라도 외갓집에만 다녀오면 1~2kg씩 불어나는데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땐 늘 조용히 오셔서 엄마 아빠한텐 말하지 마라 하시면서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시는 할머니였죠. 그러나 그것조차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면서 더 뜸해졌습니다. 친척들 볼 때마다 취업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도 싫었고 저 자신도 스스로가 싫어질 만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도 거의 뵙지 못했지만 내심 그러려니 했어요. 몇 년에 한 번을 찾아도 외갓집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고 외할머니도 늘 그대로우신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선생님은 의식이 돌아오시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연극인 것 같고 몰래카메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어릴 적 외할머니 품에 안기던 제가 이렇게 훌쩍 커버렸는데 그동안 할머니도 나이를 너무 많이 드셨던 거예요. 할머니를 만난 시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전 지금까지 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제서야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신다면 내일이라도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텐데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이라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을 때 보게 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온갖 기계와 링거가 주렁주렁 달린 침대에 우리 외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힘겹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외할머니는 눈을 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곤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늘 하시던 그 말, 지긋지긋하던 그 말,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시길 바랬던 그 말을요.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전 그저 외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외할머니께 빨간 내복 한 벌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입으실 수 없게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 제가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단지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할머니, 저 오늘도 밥 잘 먹고 출근해요. 사랑해요. 30대 기혼 직장인입니다. 전 아빠가 안 계십니다.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추억이랄 것도 없고요. 사진으로 뵌 게 전부였죠. 엄마는 당시에도 꽤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바로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늘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리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 큰 후에는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엄마랑 나이차가 적은 편이라 둘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딸인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참 미인이세요. 게다가 엄청 동안이시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엄마가 제 언니인 줄로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빠를 닮은 탓에 그 미모를 별로 이어받지 못했지만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조심스레 집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나 사실은 아빠가 안 계셔.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그래? 좀 놀랬지? 아니야. 난 자기가 항상 밝은 성격이라 전혀 그런 줄 몰랐어.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고생은 무슨. 엄마가 다 하셨지?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그러게,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딸도 예쁘게 잘 키우시고 정말 잘해드려야겠는걸? 가정 형편 때문에 깨진 커플도 많다던데 오히려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말해주는 남친. 그 순간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냥 해본 말이려니 싶었지만 결혼한 후에 남편은 정말로 주말이 되면 장모님 뵈러 가자 하는 거였어요.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에이,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려야지.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돼? 어쩔 땐 친딸인 제가 번거로울 정도였지만 솔직히 이런 남편이 또 어딨나 싶었죠. 게다가 엄마랑 만나기만 하면 저를 제쳐두고 둘이서 세상 다정하게 지냈는데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두 사람에게 슬며시 질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여행 사진을 정리하려고 할 때였어요. 여보, 자기 핸드폰 좀 줘봐. 그래? 나중에 하지. 그래? 왜? 못 보여줄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의 어색한 태도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끝내 억지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글쎄 엄마 사진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였어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잔뜩 찍어뒀더라고요. 게다가 잘 살펴보니 엄마는 찍히는 줄도 모르고 계신 사진들도 많았어요. 이거 뭐야? 왜 말을 못해? 이거 뭐냐니까? 아니 자기야, 이건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장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이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스토커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봐. 당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뭔데? 남의 엄마를, 그것도 지 와이프 엄마한테 몰카를 찍냐? 이 미친 새끼야.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부서진 핸드폰과 남편을 거실에 남겨두고 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가서 남편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다며 들러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갈라서기엔 그동안 저희 사이가 너무나 단단했었기에 차마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한동안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한테도 찾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딸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업고 병원으로 가셨으면서 정작 당신이 불편하실 땐 고작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지내시던 게 습관이 되었던 거죠. 참다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늦었던 거였어요. 우리 딸 왔니? 오랜만에 본 엄마는 생전 처음으로 보는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주렁주렁 걸려있는 링거, 분주히 돌아다니는 간호사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다 큰 애가 울긴 왜 울어?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하지만 괜찮아. 너무 걱정 마. 뭐가 괜찮아? 엄마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딸.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엄만 하나도 고생한 거 없어. 미안한 건 나야. 나가서 일하느라 매일 밤 늦게 돌아오면 기다리다가 지쳐 맨바닥에서 잠든 널 볼 때마다 엄만 너무 미안했어. 못난 부모가 돼서 남들처럼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자랑스러워, 우리 딸. 엄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어른이잖아. 아니야, 엄마. 나 못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손을 꽉 붙들고 떼쓰듯이 말하는 저를 엄마는 조용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온 세상이 전부 회색으로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들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쉈던 그 핸드폰을 들고요. 깨진 액정 사이로 행복하게 웃고 계신 엄마가 보였습니다. 다신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엄마의 목소리도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뒤로 함께 찍혀있던 제 모습이요. 남편이 찍고 있던 건 엄마뿐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혹시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기는 혼자가 되잖아.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어서 이 답답한 사람 같으니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